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 김 후보자는 사과도 하고 고성도 질렀습니다. 과거 부적절한 처신을 두곤 인정한다면서 사과했지만 인정할 수 없는 의혹을 두곤 할 말은 하겠다면서 야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국정 현안이나 정치 쟁점을 두곤 여당의 색을 빼고 국민의 눈높이가 먼저라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일단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 고소인으로 부른 과거 발언과 학창시절 학폭 가해, 또 과태료 체납 이력 등에 대해 사과하며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수회사를 하던 그 집사람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공직 후보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핵심 의혹으로 제기된 딸과 사위의 라임 펀드 특혜 의혹에 대해선 본인은 알지도 못했고 손해만 보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의혹만 제기한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나는 그 양반하고 일면식도 없고 그런데 계속 네 사위니까 특혜를 받았으니까 뭐가 네가 책임을 져라. 그걸 마치 제가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친 것처럼. 야당 의원들의 청문 태도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은 피해자네요. 현재로서는 이제 같은 라임 펀드 가입자들하고 똑같은 피해자죠. 그렇죠. 의원님, 앞으로 제가 지금 비웃음 받으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비웃으시면 됩니까? 아니 질문이 우습다니요. 동료 질문이 우습다니요. 국정 현안과 정치적 쟁점에 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선 정치색을 배제한 답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강성 당원들 눈치 보는 거 아니냐는 지적에 국민적 눈높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자 폭탄 감수하고라도 하셔야죠. 쓴소리 하셔야겠죠. 국민의 삶, 어떤 국민의 눈높이가 우선이 돼야 되겠죠. 지금까지 알고 있는 민주주의적인 그런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후보자는 군 복무자 호봉 가산제 확대와 백신 접종 휴가 의무화를 검토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재정 핑계에 대지 않고 틀을 만들어 보겠다며 진전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내일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선 라임 펀드 관계자 등 20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청문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경입니다. 국민의힘이 장관 후보자 5명 중 3명의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데 이어서 정의당도 그중 2명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밀어붙이기를 하지 않고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나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과기정통부 임혜숙, 해양수산부 박준영, 국토교통부 노영욱 후보자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해외 학회에 가족을 동반하고 남편을 제자 논문 공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았습니다.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며 도덕성과 준법성에도 심각한 하자가 많은 부적격 제1호 장관 후보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의당도 임 후보자 그리고 해외 도자기 관세 회피 의혹이 제기된 박준영 후보자의 지명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관사 재테크 논란의 노영욱 후보자에 대해선 낙마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집값 안정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절해야 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본인의 위법 사실 같은 중대 결함은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려던 상임위 2곳의 회의를 연기하는 등 자세를 일단 낮췄습니다. 여러 가지 점들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임위가 우선적으로 그 논의 과정의 중심에 설 것 같고요. 재보선 참패 충격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일방 독주로 보일 수 있는 보고서 단독 채택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택 시한인 10일까지는 입장을 정해야 합니다. 여당 내에선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결정적인 잘못이 없는 만큼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며 단독 처리 주장도 나오고 있어 당 지도부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이어집니다. 울산에서 강력한 전파력을 증명한 변이 바이러스가
이웃도시 부산과 경남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됐을지 모른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새 확진자 중 변이 감염자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고 머지않아 변이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 320명의 영국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울산. 목욕탕과 콜센터,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에서는 인구 100만 명당 283명이 영국 변이에 감염된 걸로 나타났는데 다른 지자체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변이 바이러스가 울산을 넘어 부산과 경남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전 지역사회에 확산이 있다고 보고요. 점점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언젠가는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건 백신과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입니다. 지난 2월 경기도 김포 일가족과 서울 강서구 직장 관련 집단 감염 이후 2달여 만에 경기도 부천의 노인주간보호센터 집단 감염에서 남아공 변이가 또 확인됐습니다. 확진자 77명 중 7명에 대해 유전체 검사를 했더니 전부 남아공 변이가 검출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전원이 남아공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위중한 남아공 변이의 유입과 차단을 확산이 되는 것을 차단하는 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여기에 남아공과 미국 캘리포니아 변이 2개가 붙어있는 인도 변이도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지하식품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백화점이 오늘 하루 문을 닫고 근무자 전체를 검사받게 했습니다. 전국의 새 확진자는 어제보다 줄었는데요. 정부는 현재로선 증가하지 않는 게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김미 기자입니다. 서울 명동의 롯데백화점. 휴자밀이 아닌데도 백화점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1일 식품관 직원 1명이 확진된 이후 오늘까지 감염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접한 곳에 장시간 근무했으며 일부 직원끼리 음료 섭취나 흡연을 함께 하면서 전파된 것으로 보고 백화점 측은 확진자가 계속 늘자 본점을 포함한 건물 3개 동을 모두 폐쇄하고 근무자 3,7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선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지금까지 25명이 확진됐고 강원도 강릉의 외국인 노동자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도 5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74명. 휴일 검사 건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어제보다 100명 정도 줄며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오히려 증가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나들이 인파가 느는 데다 울산을 중심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어 언제든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데 선제검사와 예방접종으로 유행을 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령층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6월까지는 확진자 수를 1,000명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더 악화되지 않고 어느 정도 그 선에서 유지를 하면서 예방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 이 두 가지가 하루 확진자를 100명 아래로 줄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김미희입니다. 오늘부터 70세에서 74세 모든 국민의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접종을 못 믿어하는 여론을 두고 정부는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가 과도하게 보도되고 있다면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조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상담사들이 쉼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받느라 분주합니다. 오전 10시로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0세 이상 75세 미만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이 시작됐습니다.
평소 대비 오늘은 한 20배가량 이상의 전화가 인입이 있었고요.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했구나. 어르신들 또한 백신 접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았구나. 주민센터로 직접 예약을 하러 오는 어르신들도 많았습니다. 5월 27일부터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데 그날 해도 되고 아니 아무 때나 좋아요. 예약자들이 몰리면서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은 오전 한때 다운됐다가 복구됐습니다. 예약을 시작한 70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의 실제 접종은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이후 사망 신고 사례 67건을 분석한 결과 65건이 백신과 관련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의 평균 연령은 75.9세로 고령층이 다수였고 한 명당 평균 3.2개의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폐혈증과 심근경색, 뇌출혈 질환과 폐렴 등 지병으로 조사돼 백신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건도 부검 결과를 확인한 뒤 다시 심의할 예정입니다.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한 사인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최종적으로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하루 평균 사망자는 847명이고 이 중 65세 이상은 661명이었다며 백신 접종 이후와 비교해 사망 발생 현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망 사례를 면밀한 조사 없이 백신 접종과 연관짓는 보도는 불안감을 부추길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카카오톡이 어젯밤 오류를 일으켜서 2시간 넘게 먹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이유도 모른 채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카카오톡은 무료 앱이라서 피해 보상도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 김윤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에 문자를 넣고 전송 버튼을 눌러도 발송되지 않습니다. PC에서는 아예 로그인도 되지 않습니다. 장애는 밤 9시 47분부터 12시 8분까지 2시간 20분 정도 계속됐습니다. 카카오톡의 이용자는 3,700만 명, 전 국민의 70%가 넘습니다. 과제 보내야 될 게 있는데 갑자기 멈춰가지고 한두 시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랑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 카카오페이가 안 돼가지고 다들 이제 2시간 정도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카톡이 이렇게 내 삶을 갉아먹고 있었구나. 특히 24시간 거래소가 돌아가는 가상화폐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입출금을 하려면 카카오페이 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카카오톡을 대신해서 문자 서비스를 통해 인증번호를 전송해드렸습니다. 카카오는 오류 사실을 트위터 계정으로만 알렸습니다. 카카오톡 앱의 공지사항은 잘 작동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 것만 문제인가 싶어 이유도 모르고 앱을 삭제했다 다시 깐 이용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현행법상 카카오톡은 무료 서비스라 손해배상 의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료 서비스일까? 카카오는 엄청난 수의 카카오톡 이용자들을 바탕으로 쇼핑, 동영상, 금융, 택시와 대리운전 사업을 합니다. 사실은 공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문제는 카카오톡을 대신할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쓰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게 독점을 초래하고 그러면 서비스가 좋지 않아도 경쟁 제품으로 갈아탈 수가 없게 되는 구조인 거죠. 카카오는 올해 1분기 석 달 동안에만 매출 1조 2,500억 원, 영업이익 1,500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힌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대북전단 금지법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나요? 혹시 추가 압수수색 계획 있으십니까? 박 대표는 지난달 말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대북전단을 날렸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북전단 50만 장과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 풍선에 달아 2차례 북한으로 날려보냈다는 겁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전단을 살포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경찰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지난 2일 김창룡 경찰청장이 미온적인 초동 조치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나흘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겁니다. 박 대표는 경찰의 강제 수사를 비판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악법을 10번 만들면 100번 보내고 100번 만들면 1000번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는 대북전단을 보내는 것으로 답변하려고요. 특히 지난 2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용납 못할 도발 행위라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자마자 경찰청장까지 나섰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박 대표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오는 10일 박 대표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한강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군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6명의 목격자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CCTV 54대와 공원에 있던 차량 100여 대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서 실종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손정민 씨가 실종된 건 지난 25일 새벽. 경찰은 이 시간대 현장 목격자 중 지금까지 4개 그룹 6명의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손 씨와 친구 A 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는지는 확인해질 수 없다고 했지만 이들 6명이 일관되게 진술하는 장면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또 실종 현장 주변을 이동하던 중 찍혔을 가능성이 있는 CCTV 54대의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라진 A 씨의 전화기 신호가 마지막으로 한강 북단에서 잡혔던 만큼 손 씨가 만에 하나 잠수교를 도보로 건넜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잠수교 북단 지역 CCTV 5개도 확보했습니다. 또 당시 한강공원에 출입했던 차량 133대를 특정해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도 나섰습니다. 사라진 A 씨의 휴대전화는 한강공원과 인근 수중에서 아직 찾고 있는데 기종은 아이폰 8으로 색상은 짙은 회색인 스페이스 그레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A 씨가 갖고 있던 손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분석은 끝났습니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당일 행적을 복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 씨의 동선은 귀가시 탑승했던 택시기사를 조사하는 등 대부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필요할 경우 A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 단계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히 짚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손 씨의 부친이 낸 진정을 형사 3부에 배당하고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실하지는 않았는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남자 상사가 동료의 여자친구 사진을 보면서 이런 애랑 사귀고 싶냐라고 말했을 때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배에게 여자 팀장이 이러니까 우리 여자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다라고 말하는 경우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여러분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권위가 전국 만여 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의식 수준을 조사했는데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희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류회사에 다니는 30대 여성 A씨는 회사에 퍼진 거짓 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 사람, 적절한 관계여서 제가 승진이 빨랐고 내부에서는 못해도 한다. 이런 근거 없는 소문들로. 피해를 입은 건 자신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원인을 A씨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네가 평균적으로 회사 내에서 젊다. 그리고 간단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처럼 성희롱이 피해자 때문에 발생한 걸로 여기는 건 잘못된 인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 10,000명을 상대로 이 같은 잘못된 성희롱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성희롱 피해는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자연스러운 성적 표현이 성희롱으로 오해된다는 등 잘못된 인식에 대해 의견을 물어 6점 척도로 점수화했는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점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희롱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10대와 60대가 3점 이상으로 성희롱에 대해 편견이 가장 심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범죄라던가 그런 거사를 보면 좀 인식이 약한 것 같기도 해요. 과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좀 왕왕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편하게 탔었는데 타기가 좀 겁이 날 경우도 있거든요. 성별 고정관념 정도도 남녀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자들은 직장에서 옷차림, 화장 등 외모에 신경 써야 한다. 여자들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동등한 권리만 주장한다는 질문 등에 남성이 더 그렇다고 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보통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여자가 따르는 술이 더 사람이 따르는 게 뭐 누가 더 맛있고 이게 뭐가 있어요. 성희롱의 원인에 대해서도 남성은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잘 몰라서 상대방을 성적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반면 여성은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낮은 처벌을 꼽았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나이 많은 남성 상급자와 20, 30대 여성 하급자가 성희롱에 대한 인식차로 갈등을 겪기 쉬운 상황이라며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지난달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던 한 20대 청년이 300kg이나 나가는 철제에 깔려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안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 명백한 인재라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 야적장. 컨테이너 정리 작업을 하던 24살 이선호 씨 머리 위로 300kg이나 나가는 컨테이너 벽이 쓰러졌습니다. 이 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이 씨가 해당 작업에 처음으로 투입됐는데 회사가 사전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안전모 등 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부대에 지금 한 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만 안전모라는 거는 해수부에서 관리감독 나올 때는 꼭 쓰고 다니라는 지시를 내려옵니다. 그 외에는 안 쓰고요. 원래 제가 알기도 그렇습니다. 또 이 씨가 사고를 당한 뒤 119 신고도 내부 보고를 하느라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하청업체 직원인 이 씨에게 작업을 지시한 원청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잔업으로 쓰레기를 줍다가 300kg의 차가운 쇳덩이에 깔려 비명도 못 지르고 죽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 관리만 지켜졌어도 저와 선호는 이번 주말에 웃으며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알고 싶습니다. 제 친구 선호가 왜 죽어야 했는지. 유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을 통해 안전조치 문제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에 회사 관계자를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해 책임자를 가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작은 목소리를 크게 보도하는 소수 의견입니다. 한때 간병인이라고 불려왔던 국가 자격증 요양보호사. 코로나19 속에 일의 고됨과 필요성이 유난히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6개월, 3개월, 심지어 한 달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일은 필수 노동이지만 일자리는 늘 벼랑 끝에 있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김하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요양보호사 A씨는 작년 4월 동네 슈퍼마켓에 갔다가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재가센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설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왜 지침을 어겼냐 이렇게 이제 대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며칠이라도 예방 차원에서 좀 쉬었다 가겠다 염려가 되니까 염려할 짓을 왜 했냐. 어려운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그리고 어르신들을 돌보는 게 보람이었던 A씨는 졸지에 실업자가 됐습니다. 다시는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너무 쉽게 해고를 시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B씨는 1년 남짓한 기간에 무려 3개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각각 3개월, 6개월, 7개월씩 나뉘어 작성된 이른바 쪼개기 계약서입니다. 처음에 3개월만 계약을 합니다. 3개월이 지난 다음 계약서 없이 10개월을 일하고
다시 3개월 계약서를 쓰는데 이때 13개월을 6개월과 7개월로 나눠서 계약서를 따로 만드는 겁니다. 왜 계약을 이렇게 쪼개서 하시냐고. 1년이면 1년이고 2년이면 2년인지 다른 곳을 몰라서 그런다고. 다른 데는 1개월 계약서도 쓴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양시설들이 쪼개기 계약서를 강요하는 이유는 해고를 몇 개월 단위로 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데 다 3개월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전은 그냥 딱 계약 만료를 해서 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요양보호사들은 늘 해고의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보람이 있겠지. 그래서 이제 연장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로만 필수 노동자라고 하면서 정작 희생만 강요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명이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4시간씩 하면서 교대를 하는 거예요. 보호장갑을 9겹을 뗐어요. 저희가 빨래도 해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목욕도 시켜드려야죠. 코로나19 감염 산재 신청이 접수된 뒤 근로와 감염 간의 연관성이 인정돼 지난달 말까지 산재로 승인받은 경우는 모두 291건. 이 중 요양보호사는 총 43건을 승인받았는데 직종별로 보면 53건을 기록한 간호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요양보호사도 엄연히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노동자라는 의미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한반도 등줄기 백두대간에 풍력발전기가 잇따라 세워지고 있습니다. 석탄과 기름때에서 온실가스 내뿜는 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로 차츰 전환하기 위한 큰 흐름에 따른 겁니다. 그런데 걱정도 있습니다. 산림 훼손, 화재와 산사태 우려, 현지 주민 사이 갈등까지. 자,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꼭 가야 할 방향이라면 어떻게 가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백두대간의 풍력발전 실태를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두대간의 산마루를 잇는 마루금, 해발 1157m의 선자령입니다. 2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능선을 중심으로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눈에 띕니다. 백두대간 보호법이 만들어진 2003년 이전에 허가를 받아 세워졌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선 건축이나 시설물 설치 같은 개발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예외입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강릉과 태백 등지의 백두대간 보호구역 5곳에 풍력발전기 15기가 또 들어서면서 지금은 모두 39기가 설치됐습니다. 백두대간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목적 하에 만들어진 법률이 오히려 백두대간 상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수 있는 강원도 삼척의 하장면, 마을을 둘러싼 산마루에 풍력자원 계측기가 세워졌습니다. 발전 사업 허가를 받기 전에 바람 세기와 풍량 정보를 모으는 장치입니다. 풍력 발전기가 앞으로 더 설치될 거란 얘기입니다. 백두대간이라는 데는 일반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데 백두대간의 그 풍력이라는 거는 왜 그 정상에다 그래 하면서 지난해 규제는 더 풀렸습니다. 지금까지 허가 금지 구역이었던 구규림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풍력 발전이 허가됐습니다. 인공조림지는 거의 산 정상 부근에 있습니다. 보호구역 한 곳에 20메가와트 규모의 사업 허가가 이미 나 있고 강릉과 삼척, 태백, 정선, 평창 등지의 백두대간 인접지역 최소 10여 곳에서 200메가와트 넘는 발전 사업으로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강원도 내 사업 허가를 받아 설치 예정인 풍력발전 단지는 발전 용량으로 보면 지금보다 10배가량 많아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풍력발전 단지는 98곳, 발전기 687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발전 설비 용량은 1496메가와트에 달합니다. 그 가운데 백두대간 곤역에서 차지하는 발전 용량만 30-40%에 달합니다. 바람이 대략 초속 8에서 15m 정도 지속적으로 불어줘야 하는데 육상에서는 백두대간 곤역이 이 조건에 잘 맞는 곳이라 산림청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설치된 풍력발전 시설 면적이 4헥타르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그러면 나무들 사이에 풍력발전기를 세운다는 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또 주민들이 겪는 저주파 소음과 진동 피해를 짚어보겠습니다. 아울러 그럼 어떻게 짓는 게
지속 가능한 방법일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인성 기자입니다. 배추고도로 알려진 태백시 귀내미 마을. 산 정상에 이미 풍력발전기 10여 기가 들어서 있고 걸어서 20분 거리엔 7, 80m 높이의 풍력 자원 계측기가 또 나옵니다. 인근 삼척시 600산의 능선. 이곳에도 풍력발전기가 대거 설치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마을 환경이 달라질까 걱정입니다. 발전기 설치 공사를 하려면 산길을 뚫어야 하고 전봇대도 깔아야 합니다. 사냥하고 이제 그 수다리 같은 게가 이렇게 있는데 오염이 되면은 그러니까 그 천연 기념물이 훼손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산사태나 화재 사고도 우려합니다. 지난 2월 인천 영흥 화력발전소의 풍력발전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90m 높이라 진화는 어려웠습니다. 초기에 나온 풍력발전기에는 자체 소화 설비가 없습니다. 발전 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긴 부작용도 있습니다. 20년간 풍력발전 설비를 운용했을 때 예상 수익률은 대략 6% 정도. 이 때문에 사업 반대냐 찬성이냐를 놓고 마을 주민들이 갈라서기도 하고 발전 부지를 선점한 업체가 수억 원씩 웃돈을 주고 사업권을 사고 팔기도 합니다. 사업권이 매각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제 정비사업 허가를 받고 다른 이제 발전 사업자, 큰 사업자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먼저 환경 파괴를 최소화할 대안을 찾는 겁니다. 사전에 부지를 발굴한다거나 또는 기존 산지 개발지나 훼손지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개발법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인허가 속도전에 주력해온 산업부가 환경평가나 재해평가 결과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부의 풍력 허가 자체가 아주 단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먼저 기준과 원칙을 좀 제대로 마련하고 그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지상에서 풍력 발전이 시작된 지 20여 년. 이제 발전량을 끌어올리려는 목표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친환경 발전 모델을 제시할 시점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이제 마약 거래에도 비대면이 대세인가 봅니다. 빈 방에 마약을 종류별로 비치해 두고 믿을 만한 구매자가 직접 가져가도록 한 건데요. 국내 마약 유통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조직의 신종 수법이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택가 골목입니다. 검은색 승용차에서 한 사람이 내리자 경찰이 이 승용차를 둘러쌉니다. 차 안에서 끌려 나온 남성, 마약 판매 조직의 일당입니다. 먼저 차에서 내렸던 마약 구매자도 이내 경찰에 잡혀 끌려옵니다. 텔레그램 마약 거래를 추적하던 경찰이 마약 밀매 현장을 덮친 겁니다. 이들은 베트남에서 마약을 가져와 우리나라에 유통한 조직으로 경찰은 국내 총책 30대 A씨 등 16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등 22억 원 상당의 마약도 압수했습니다. 동남아, 특히 베트남에서 밀반입한 마약인데요. 국내 밀반입의 30% 정도를 이 조직에서 관리했고요. 이번에 이 조직을 와해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해왔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 구매자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마약의 종류와 가격을 정한 뒤 공공 화장실 변기나 소화전 등 거래 장소를 수시로 바꾸며 판매해왔습니다. 있으니까? 뭐가 붙어있는데 잠깐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떼어봐. 맞아. 특히 신뢰가 쌓인 구매자를 대상으로는 무인 거래방을 운영하는 새로운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서울 강남 주택가에 방을 빌려 마약을 종류별로 비치해두고 전국에서 찾아온 이른바 VIP 구매자들에게 비대면으로 현금 거래한 겁니다. 수요자들이 편하게 언제든지 그 마약에 접할 수 있게끔 만든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은 베트남 등 동남아 일대에서 국내로 마약을 몰래 들여온 해외 공급책을 현지에서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어젯밤 부산에선 음주 단속 현장에서 달아난 남성을 잡으려는 심야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은 바다로 뛰어들어서 능숙한 수영 솜씨로 달아났는데요. 경찰이 이 남성을 잡고 보니까 특수부대 출신의 해경 소속 경찰관이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어젯밤 10시 반쯤 부산의 한 교차로.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근처 주차장을 쏜살같이 가로질러 갑니다. 음주 단속 현장을 보고 달아나는 겁니다. 그 뒤를 경찰차 2대가 곧바로 뒤쫓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차를 세운 운전자 A씨가 결국 뒤따라온 경찰에 붙잡힙니다. 그런데 경찰관과 함께 이동하던 A씨가 순식간에 반대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상인들까지 합세해 A씨를 잡으려 하지만 이리저리 피해 달아납니다. 도망간다 잡아라 이렇게 그런 소리가 들려서 잡았는데 다시 이렇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A씨는 이곳 자갈마당을 가로질러서 그대로 바닷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주변에 있던 관광객이 A씨를 따라 바다로 쫓아 들어갔는데 A씨는 능숙한 수영 실력으로 헤엄쳐 달아났습니다. 해경 경비함정 3척과 경찰 25명이 투입됐지만 A씨를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 보고 그 사람 구하려고 따라 들어갔는데 그 사람은 이제 바로 나왔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위험한 그 나오는 순간에도 그 사람은 그 사람 안전 때문에 그런 몰라 계속 유영하면서 보고 있더라고요. A씨는 2시간 40분 뒤쯤 물에 흠뻑 젖은 채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슬리퍼를 샀습니다. 편의점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한 뒤에야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수부대원들이 주로 배치되는 해경함정 구조직 직원이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300m 떨어진 곳에서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달아났던 겁니다. 저 앞에 보니까 이제 음주 콩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거기 나서 이제 간 곳이 이제 감지 해변에 갔습니다. 일단은 직위 해제는 시켰고.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기준치를 밑돌았고 경찰은 시간이 많이 흐른 탓이라며 당시 음주량을 역으로 계산해 음주운전 혐의 등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오늘 새벽 전남 목포의 한 도로에서 10대가 몰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서 함께 타고 있던 2명이 숨졌습니다. 이 10대 운전자는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량을 만취 상태로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막힌 도로 주변에 경찰 차량이 몰려있고 차량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새벽 0시 10분쯤 전남 목포의 한 교차로에서 19살 A씨가 몰던 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커브길에서 인도로 진입한 차량은 20m 정도 떨어진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10대 동승자 2명은 숨졌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경찰관 2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저희 아들은 사고 난 시점부터 바로 현장에 사망을 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 2명을 태운 채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사고 차량은 A씨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2번 정도 지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술 먹고 운전을 하는 것은 반드시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경찰은 A씨가 과속으로 차를 몰다 구분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선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째 비대면 수업으로 강의가 진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온라인 수업마저도 엉터리라면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10달 만에 그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대학들도 속속 대면 수업을 중단했습니다. 대학마다 온라인 강의를 급조했지만 평균 700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이 아깝다는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급기야 전국 3,000명의 대학생들이 43개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등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고 대학과 대한민국은 300만 대학생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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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달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대학들의 입장은 완고했습니다. 코로나19란 특수한 상황이라 비대면 수업을 한 것뿐이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을 마련하느라 오히려 돈을 더 썼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과제를 내거나 시험을 칠 때는 접속이 몰려 사이트가 멈추기 일쑤였고 1년 전 강의 영상을 그대로 틀어주거나 강의 자료만 준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제가 들은 수업에서는 학교를 갔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전년도에 썼던 거를 그대로 가져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화가 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새 학생들은 자신들이 낸 등록금이 정말 어디에 쓰였는지 대학마다 작년 회계 자료를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대학들이 소송 취하를 강요하고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안 준다는 압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공 교수님이 직접 학생을 불러서 소송 취하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례들이 거의 계속 한 30건 정도가 왔었고요. 사실상 그 학생들이 소송 참여했다는 걸로 해서 피해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각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올해도 온라인 수업만 열고 있는 4년제 대학 95%가 등록금을 한 푼도 깎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위안부 망언으로 논란이 된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자신을 비판한 한국인 교수에게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논문에 대한 검증이 야비한 명예훼손이라면서 중단하지 않으면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조효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버드대 마크 램지어 교수가 이진희 이스턴 일리노이 주립대 사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거짓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며 이 교수가 자신의 등 뒤에서 야만적인 공격을 해왔고 이는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이 교수의 발언들을 모으고 있으며 다음 단계 조치도 생각 중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중단하지 않으면 모종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한 겁니다. 이 교수는 램지어 논문들을 검증하는 데 앞장서온 교수들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는 램지어가 위안부 논문 외에도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정당화한 논문을 썼고 이를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출판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분야의 권위자인 이 교수는 대학 측에 논문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고 결국 대학은 지난 2월 램지어에게 논문을 전면 수정하게 했습니다. 이 교수는 램지어의 협박 메일이 부적절하고 비윤리적이라며 다른 학자들에게도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메일을 본 동료 학자들도 황당하고 한심해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학자적 윤리를 어기고 있는 램지어에 대해 하버드대가 수개월간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램지어 교수는 최근에도 일본 우익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자신을 비판하는 학자들을 매도하는 등 적반하장식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若い助教授たちのやり方を見て絶望しました。学問の自由を全く無視にして学者としての暗殺未遂みたいな行為をとって 일본 우익 세력은 한술 더 떠 학자들에게 살해 협박까지 일삼고 있는데 램지어 교수는 정작 학문적 해명이나 반박은 몇 달째 단 한마디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단체 숙박이 어렵다 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 상공을 한 바퀴 돈 다음에 착륙하지 않고 돌아오는 무착륙 학습 비행인데요. 하늘 위 2시간의 짧은 수학여행을 김윤아 기자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초등학생 승객들이 차례로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마스크를 쓰고 한 칸씩 뛰어앉은 채 특별한 수학여행에 나선 겁니다. 비행기가 뜨자 설레는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학생들. 한반도를 내려다보며 지리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장님께서 어디 지났다고 하셨죠? 수원이죠. 승무원처럼 기내 방송에도 도전해보고 Taking pictures of this airport is prohibited. Thank you. 카트를 직접 밀면서 서비스 체험도 해봅니다. 저도 무착륙 비행기에 탑승해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을 출발해 포항, 강릉, 서울을 거치지만 무착륙, 말 그대로 어느 곳에도 내리지 않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2시간의 짧은 비행이 아쉬울 법도 한데 파일럿이 꾸민 학생은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내리지 않지만은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전국으로 순환함으로써 우리 전국을 다 볼 수 있어서 정말 좋고요. 코로나 시대 단체 숙박이 불가능해지면서 학교에서도 조심스럽게 기획한 수학여행입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이렇게 손 놓고 있기가 좀 그래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국내에서 학생을 상대로 무착륙 학습 비행을 실시한 건 처음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초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체험학습이라든지 수학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탑승객이 줄어든 항공사 측에선 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도 항공 업무를 소개하는 6시간짜리 학습 비행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나서서 정민군의 사망 의혹을 풀기 위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학생 손정민군이 숨진 채 발견된 지 일주일째. 시신을 가장 먼저 발견한 민간 구조사 차종욱 씨는 오늘도 한강을 찾았습니다. 핸드폰과 신발을 좀 찾고 있거든요. 지금 수온이 낮아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빨리 찾지 못한 게 가장 힘들죠. 수색을 돕고 싶다는 연락도 계속 오는데요. 전국적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고 이제 끝까지 수색을 하겠습니다. 서울 한강공원 인근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공고문. 지난달 25일 새벽 차량 블랙박스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당시에 결정적인 제보자나 증거가 없자 아파트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 붙인 겁니다. 이 내용은 해당 아파트 주민 카페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시됐습니다. 정민군의 사망 의혹을 풀어주자는 시민들의 염원은 온라인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고 정민군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어요. 더 많은 동의가 있어야 그게 정말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도 자석 다 키웠는데 전달까지 철저히 조사해봐야지. 정민군의 아버지는 어버이날 정민군을 대신해 카네이션을 준비했다는 한 시민의 위로 편지와 아들 친구들이 준 선물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뒤 평범한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큰 힘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도움 받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저보고 힘내고 포기하지 말라는 견뎌달라는 말씀 때문에 힘이 나서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나 원하는 거는 진실이고 정민이가 어떻게 강에 들어가게 됐나를 아는 건데 제발 잊지 말아주시고 끊임없는 관심과 지지와 응원이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싸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 핵심이 공공임대주택인데 이 임대아파트들의 관리가 엉망입니다. 지어만 놓고 관리는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비리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차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LH 임대아파트. 월세 13만 원에 관리비는 별도로 매달 12만 원 정도 냅니다. 형편이 어려운 임대아파트 세입자들에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제대로 쓰이고 있을까? 이 아파트 관리업체 청소 경비 용역 입찰 서류입니다. 6곳이 입찰에 참가해 가격을 써냈는데 가장 비싼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경쟁 업체들보다 2천만 원 정도 비쌉니다. 값은 비싼데 보유 인력과 장비는 오히려 꼴찌입니다. 알고 봤더니 아파트 관리 업체의 자회사였습니다. 자기가 입찰에 붙여놓고 자기를 선정한 꼴입니다.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정말 한 푼이 아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1년에 2천만 원, 3천만 원의 관리비를 더 부담해가면서 주민들이 이제 피해가 오는 거예요. 서울 강남의 또 다른 임대아파트. 이곳의 관리업체도 역시 청소 용역을 자회사에 맡겼습니다. 경비원과 미화원의 국민연금 납부 명목으로 매년 관리비에서 600만 원 넘게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경비원과 미화원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이라 국민연금 직장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내지도 않은 돈을 냈다고 하고 관리비로 챙겨간 겁니다. LH는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임대주택 관리 계약을 할 때 실제로 그 돈을 썼는지 다 따져서 정산하라고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관리 감독권을 갖고 있는 LH에도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LH의 태도에 더 화가 났다고 합니다. 더 이상 따지지 마라. 그거라도 반응한 게
이제 감지 덕지를 여기라 자꾸만 관리업체를 편들고 옹호해주고. LH는 입주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여를 하지 않죠. 이런 부분은 관여를 안 하죠. 그 둘 사이에 분쟁이 생길 수는 있어요. 임차인 대표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특별하게 이렇게 관리비와 관련된 것은 관여를 거의 안 합니다. 문제가 생긴 임대아파트 관리업체들은 모두 LH가 직접 선정한 업체들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임대아파트들은 유독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공개 입찰로 관리 업체를 바꾸는 민간 아파트들과는 달리 유독 LH 임대아파트는 관리 업체가 한 번 선정이 되면 30년, 5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게다가 회계 감사도 받지 않다 보니까 비리가 싹틀 수밖에 없는데요. 이어서 이문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LH 임대아파트. 2004년 이후 관리업체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7년째 똑같은 업체입니다. LH는 매년 관리업체를 평가해 하위 5% 관리업체를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LH 임대아파트 844곳 가운데 평가를 통해 관리업체가 바뀐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어만 놓고 관리업체에게 맡긴 뒤 그냥 방치해둔 겁니다. LH 관리하는 회사들은요, 10년이랄지 20년, 30년 그 아파트가 있는 한은 무너질 때까지 관리를 할 겁니다. 이게 철밥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불공정합니까? 반면 민간 아파트 그리고 LH의 분양 아파트들은 2년마다 한 번씩 공개 입찰로 관리업체를 바꿉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만 유독 차별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차별은 또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는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해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유독 임대아파트는 회계감사를 안 받습니다. 이러니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회계감사를 하겠다고 하면 LH는 세입자 절반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동의를 못 받으면 그 돈을 개인이 내라는 겁니다. 330만 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려면 해라. LH에서 그렇게 통보가 왔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김현준 신임 LH 사장은 오늘 서울 강북의 한 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어르신들의 주거복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 이 어렵게 살아가는 임차인들의 힘이 되어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국회 사무처에도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도 거기에서도 제가 하는 말을 관심 있게 귀담아 들어주질 않아요. LH는 MBC 취재가 시작되자 민원이 생긴 단지는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비리가 적발되면 즉각 퇴출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미국 정부가 마침내 파이자와 모더나 같은 미국 제약사의 백신 제조 특허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하는 방안에 찬성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나라든 이 백신을 직접 생산해서 접종할 수 있다는 건지 당장 궁금해지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여홍규 특파원, 미국이 그동안 반대하는 입장이 강했단 말이죠. 자, 입장을 바꾼 배경부터 좀 볼까요? 네, 인도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100개 넘는 나라들은 지난해 말부터 백신 지식재산권을 면제해달라고 WTO에 줄곧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주요 백신 개발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반대로 진전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미국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들어보시죠. We also, though, are in the midst of a historic global pandemic, which requires a range of creative solutions, and we're looking at it through that prism. 네, 많은 나라들의 백신 부족이 심각한데 미국 등 일부 부자 나라들만 백신 물량을 독식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면제를 주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 인도는 바로 중국 견제를 위한 4개국 협의체인 쿼드 회원국이죠. 이런 점도 감안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가 특허권 이제 면제에 찬성을 한다고 해서 이 특허권이 곧바로 정지되는 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산 넘어 산입니다. 일단 WTO 합의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결정 방식이 164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반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연합과 영국, 스위스 등도 지식재산권 면제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들도 설득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기술을 쥐고 있는 제약사들의 반발입니다. 당장 주요 제약사들이 속한 국제제약협회연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성명을 통해서 지식재산권 면제는 백신 생산을 늘리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WTO에서 지식재산권 면제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제약사들이 법적인 소송까지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뭐 그러면 이른바 이제 복제 백신을 생산해서 접종하는 게 뭐 당장 가능한 일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식재산권 면제는 제약사들이 복제 백신을 생산해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지 기술을 이전하거나 공유해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제약사들이 백신 핵심 기술과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생산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백신을 만드는 원료 수급도 걸림돌인데요. 결국 이 모든 난관들을 넘기려면 미국 정부의 의지가 그만큼 강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이런 입장 표명은 생색내기용에 그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도 국제사회에서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가장 좋습니다. 오늘도 그런 성적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반대입니다. 빚에 허덕이고 작은 기업들은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페이스북에 우리 경제에 또 하나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 즉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가 200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17위입니다. 프랑스보다 높고 캐나다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외환 보유액은 4,523억 달러, 역시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반면 국민들은 정반대입니다.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사람들, 보통은 빚을 갚으려고 또 빚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작년 말에 42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자가 20%가 넘는 카드 빚도 32조 원을 돌파했고 빚을 갚지 못해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도 2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지난해는 어떻게 버틴 거냐고요? 빚으로 버틴겼지 뭐. 버틴기는 방법은 그거밖에 더 있어요.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5곳 중 4곳은 올해 신용 등급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가는 잘 가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지표는 좋아졌지만 국민 전체 삶은 뒤로 가는 효과가 심해지고 그렇게 보이네요.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법은 소급 적용 논란으로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알고 보니 시작합니다. 정치 테마주. 정치인의 출마 소식과 지지율에 따라 주가가 변동하는 주식을 말하는데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죠. 서울대 동문이라고 그래서 관련주에 편입되어 있는 건데 앞으로 본다면 윤석열 총장 관련주에서는 대장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사장이 1987년 중앙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동문이라는 것에 이재명 테마주로 엮여 있으며 이런 정치 테마주 얼마나 될까요? 저희가 지난해부터 이번 주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샅샅이 찾았더니 모두 152개였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같은 대선 후보군 테마주가 단연히 많고 미국 대통령 바이든 테마주도 4개나 됩니다. 이게 테마주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치인과 회사 경영진이 같은 고등학교, 대학을 나왔다는 게 67개. 검찰이든 회사든 같은 조직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건 25개. 성씨가 같다, 동양 출신이다 라면서 혈연 지연을 엮은 게 그 다음입니다. 갈아탄 경우도 있었는데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회사 대표가 동양이자 동문이란 이유로 지난해까지 이낙연 테마주로 불리다가
올해 들어서는 사회이사가 윤 전 검찰총장과 대학 동문이자 검사 출신이라면서 윤석열 테마주로 바뀌었습니다.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급등락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투자 시 주의도 필요합니다. 최대 주주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같은 파평 윤씨라는 교육학습지 업체.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돌연 거래 정지 이후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실질적인 경영이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성이 윤씨라서 그런 소문들을 퍼뜨리나 봐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고향 경북 안동에 회사가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불리는 중견건설업체. 대선 후보 여론조사 때마다 주가가 널뛰니다. 오래됐거든요. 그 사업체가. 저희 사무실 직원분도 뭐 정확히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연관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세요. 한 농자재 제조업체는 학연에 따라 오세훈, 정세균 테마주였다가 이번 주 들어 충청권 회사라며 윤석열 테마주로 거론되다 이틀 새 53% 올랐는데 해당 업체는 같은 기간 11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했습니다. 그거 뭐 시장에 맡겨야죠. 뭐 저희들이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정치 테마주를 활용하는 일부 작전 세력의 농간도 문제지만 검증 없이 중계 보도하는 언론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지사에게 대법원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도 그랬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첫 1위를 한 직후에도 관련 테마주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묻지마 투자를 경고하는 기사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 테마주 열기에 올라탄 기사였습니다. 어떤 그 후보들과 어떤 연결고리가 얼마나 튼튼하냐 그 자체는 중요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입소문을 전해가는 형태 중에서 어떤 중간중간에 미디어가 그것을 더 확신을 주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76%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언론이 가짜정보 검증이란 제 역할을 못한다면 피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였습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정치팀 김지경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자, 준비한 소식 볼까요? 네. 대선 주자도 한다는 눈썹 문신, 그런데 불법이라고. 자, 눈썹 문신 의사가 안 하면 다 불법이다. 이런 오래된 논란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좀 있나 봅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문신을 양성화하자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 내용 먼저 보시죠. 네. 시대가 변했음에도 문신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논의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를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순수한 민생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님 여러분들 중에 또 관영구 화장이나 문신을 한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신사 자격 제도를 도입해서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문신 시술을 양성화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시대가 변했다는 말처럼 요즘 대선 주자들도 눈썹 문신 하지 않습니까? 네,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이 공통적으로 눈썹 문신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정치인들인지 화면으로 보시죠. 네. 나는 2011년도인가 하도 얘를 많이 국회의원들이 먹여가지고 머리에 그 탈모가 생기고 그리고 그 눈썹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피부과 하는 친구가 눈썹을 문신을 하자 이래가지고 문신을 그때 했죠.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보기 좋은. 안철수 대표께서 뭐 눈썹 진하게 예. 하시면서 이미지 변신 꾀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가야 되는지 늘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대선 주자만 3명이나 받을 정도로 눈썹 문신은 일반화됐습니다. 자, 이게요. 합법과 이제 불법의 경계가 의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문신 시술을 받았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사가 아니라 타투 전문점 문신사한테 시술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992년 대법원 판결 때문인데요. 네. 그때 대법원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질병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밖에 나가면요. 눈썹 문신 전문점 상당히 많아요. 자, 법대로라면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점이 잡힌 문신사들은 황당한 피해를 입기도 하는데요. 네. 한 문신사의 증언입니다. 네. 눈썹 시술 다 받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시술 다 받았는데 돈은 안 주시고 나한테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그때 당시에 경감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지만 보통 병원에 가더라도 문신 시술은 의사가 아니라 문신사들이 해주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형외과 직원들 말 들어보시죠. 네. 원장님이 따로 직접 시술을 하진 않아요. 그럼 누가 해? 눈썹 하시는 분, 라인 하시는 분 따로 전문 계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굳이 이거를 의료만 해도 돈을 버시는 거예요. 만들고까지는. 그리고 네,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문신 시술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게 문신사들 생각입니다. 지금 들어보면은 이제 의사도 잘 하지 않는데 의사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왜 안 바뀌는 거죠? 무엇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의사들의 반대가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도 소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신사 자격 제도를 실시하는 게 오히려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거란 반론이 확산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의 말입니다. 네. 문신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나 인식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우호적으로 바뀐 것. 또 하나는 의사분들이 예전만큼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곧 관련법을 논의하기 시작할 텐데요.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여야 의원이 한 목소리를 낸 나름의 민생 법안 어떻게 처리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팀 김지경 기자였습니다. 바로 어제가 여름을 알리는 절기 입하였는데 오히려 오늘 아침은 5월 관측사상 역대 가장 추운 날로 기록됐습니다. 날씨 변덕이 얼마나 심한지 내일은 비도 요란스레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수도권 등 대부분 지방으로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예상이 되는데요. 비의 양이 적고 지속 시간은 길진 않겠지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거나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그치자마자 황사가 들어오겠습니다. 어제 고비 사막에서 발현한 황사가 북서기류를 타고 들어오면서 전국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주말인 모레 새벽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 보시죠. 바람은 오늘 밤부터 강해지겠는데요. 내일 새벽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내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7도가량 높습니다. 강릉 17도, 서울 14도, 광주도 14도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25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 비 소식은 비껴가겠지만 황사의 추가 발원 여부에 따라서 먼지가 더 머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6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